이번 시간은 이제 국어는 이제 발달 심리죠. 발달 심리. 우리가 이 발달 심리는 우리가 교육을 정의할 때 교육은 인간의 변화다. 인간의 변화. 이 변화라는 뜻이 변화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발달이라고 합니다. 변화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그 중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발달이라는 발달이라는 개념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러면 시간에 따라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발달 심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하면서 어떻게 변하는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평생교육에서 인간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변화는 어떤 내부적 요소, 유전적 요소, 선천적 요소도 인간 변화에 작용하고, 그다음에 후천적, 외부적 요소, 환경적 요소, 외부적 자극, 이것도 인간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가지가 작용해서 인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을 발달입니다. 결국 발달에도 내부적 유전적 요소와 외부적 환경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내부 유전적 요소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나이 커서는 외부 환경적 요소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결국 내부적에서 내부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천 특성, 성격, 욕망, 욕구,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다음 외부에서 배워라, 가르쳐라, 하라, 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요소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 요소, 외부 요소 영향을 미쳐서 인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통 외부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치거나 외부에서 자극해서 인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학습이다, 학습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습. 그래서 외부적 환경이나 외부적 자극에서 일어나는 변화, 한마디로 외부적 자극을 가해서 일어나는 변화, 이런 것을 학습이다 그러고, 내부 유전이나 내부 욕망, 욕구, 내부적 요소, 내부적 요소는 어떤 내부 욕망의 욕구, 이런 것들의 생각, 내부적 요소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성숙이다,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성장은 좀 양이 커지는 것. 나이가 들면 아니면 우유를 많이 먹어서, 아니면 사춘기 돼서 유아기에 젖먹이 때 저절로 이렇게 덩치가 커집니다. 키도 커지고 몸매도 커지고 점점 비만해지고, 이런 것들이 양적 변화를 성장이다, 성장. 그 다음에 성숙은 질적 변화. 질적 변화는 뭔가 잘하게 되는 것. 탁구를 못 치는데 탁구를 치게 된다. 노래를 잘 못 부르는 노래를 잘 부르게 된다. 운동을 잘 못하는 운동을 잘하게 된다. 잘하게 되는 것. 성장은 양적인 것, 커지는 것이고, 커지는 것. 성숙은 질적으로 잘하게 되는 것. 좀 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어떤 기능적으로 유능화되는 것, 또는 정교화되는 것, 구조적으로는 정교화되는 것, 복잡해지고 정교화지고 잘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질적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변화를 성숙이다, 성숙. 우리도 보통 너 좀 성숙했다,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이제 변화들을 발달해라, 이렇게 발달. 발달인데, 발달은 어떤 지적 요소의 발달, 정의적 요소의 발달이 있을 것이고, 또 신체적 요소의 발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소, 우리가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신체적 요소, 이런 발달이 각각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발달의 시간에 따라 또 일정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발달할 내용은 시간에 따라 정해져 있다,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결정적 시기입니다. 결정적 시기. 이걸 다른 말로 적기성이다. 적당한 시기가 있다. 예를 들어 신체 발달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 사춘기에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유를 먹을 때, 이때 몸이 듬뿍듬뿍 성큼성큼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 넣어서 말도 이렇게 5세, 6세, 이때 어느 수가
성큼성큼 큽니다. 그러면서 자, 그 스타일 그전에 사용했듯 하지 못했던 다양한 단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이거 저것 봐라. 저렇게 말을 잘하게 되네. 뭐 어른을 생각하지 못했던 자, 뭐 신기한 그런 표현들을 잘하게 됩니다. 보통 5세 때. 부모들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떤 것을 잘 배울 수 있는 시기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가면 그것을 잘 못 배운다. 이것이 결정적 시기, 적기성입니다. 사춘기는 신체 발달이 늘어나고 학령기 이전에 5세, 6세경에 이렇게 5세경에 의유가 급격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한국말이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이유는 영어는 500단어만 알고 있으면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쓰는 일상 용어들이 거의 500단어 미만에 있습니다. 단어 500개만 알면 미국 생활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평균 쓰는 일상생활의 용어는 3,000개는 3,000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의 언어 감각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 사람들은 뭐 테이크, 메이커 이 두 단어 알면 거의 뭐 말을 다 만들어냅니다. 뒤에 뭐 이렇게 부사를 붙여서 단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단어 수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단어가 아이들이 단어가 급격히 발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5세경에 이때 단어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이렇게 중국이나 한국, 홍콩, 대만 이렇게 동남아권에 있는 자, 요 아이들이 요 문화 세계에서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가 평균적으로 쓰는 단어 수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IQ가 세계적으로 IQ가 다 높습니다. 왜냐 그만큼 단어 언어를 많이 쓰니까. 어제 비고츠키와 삐아제 할 때 언어 발달이 사고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삐아제는 사고 발달, 언어 발달에 미친다는데 언어가 더 많이 씁니다. 미국 사람들은 500단어만 쓰고 생활하는데 한국 사람은 3,000단어 쓰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단어 수가 많으니까 언어가 발달하고 그만큼 사고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민이 세계적으로 IQ가 제일 높은 종족입니다. 자, 아리안족이나 게르만족은 그보다 더 미발달 영역들입니다. 그에 따라 언어 발달은 신체적 발달로 행동으로 그 다양한 언어를 표현하기 행동도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손재주 같은 게 발달하고 정교하게 발달합니다. 아까 정교하게 성숙, 자 정교성 이렇게. 그다음에 뭐 춤 같은 것도 춤 동작 같은 것도 우리나라 춤은 더 정교합니다. 외국 춤보다.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발달이 잘 발달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체는 사춘기에, 의 발달은 학령천에. 그래서 결정적 시기는 어떤 발달이 가장 민감하게 발달하는 시기, 또는 용이하게 발달되는 시기, 또는 자, 잘 발달되는 시기. 다르게 표현하면 잘 변화시킬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잘 가르칠 수 있다. 잘 배울 수 있다. 민감하게 가르칠 수, 민감 배울 수 있고, 용이하게 가르칠 수 있다. 용이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 그 시절에 배우면. 그래서 교육이 인간 변화니까 잘 그 시기에 하면 딴 시기보다 더 잘 교육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조기교육입니다. 조기교육. 과연 조기교육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또 논란이 많습니다. 조기교육은 적당한 원래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거기 적당한 시기를 뭐 제철 교육이다 이렇게 선행학습에 반대되는 제철 학습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적기 학습은 적당한 시기에 있다. 배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는 중학교 배울 내용, 고등학교 맞게. 그 인간 발달에 맞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가장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사춘기에 필요한 내용들은 사춘기에, 유아기에 필요한 유아기에, 초등학생 시절에 필요한 초등학생, 소년기에 필요한 소년기. 그런데 사춘기에 배울 내용들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가르쳐도 초등학생 잘 이해 못하게 됩니다. 그 사춘기의 감각, 감정, 심리 특성들, 그하고 유아기나 초등학교 시절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기교육 논란이 있게 됩니다. 이 결정적 시기 개념과 관련시켜서 로렌츠라는 사람은
각인 이론을 줍니다. 각인. 각인이라는 것은 도장 새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발달, 마음에, 심리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언제 새겨지느냐? 태어나서 최초의 시기에 새겨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렌츠는 이제 이 오리를, 사실 심리학적 요소는 우리가 첫 시간에 이 행동주의는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데, 행동, 겉으로 나타나는 걸 연구할 수 있는데, 내부 요소는 이렇게 과학이나 실험할 수 없게 됩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측정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상 경험에서 많이 추론하게 되는데, 로렌츠도 집에 이제 오리를 키웁니다. 애완동물로. 요즘은 이걸 반려동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 뭐 애완동물 같은 거 키워? 안 키워. 전에는 못 키웠는데. 강아지. 그런데 뭐 강아지 키우는 아들, 햄스터 키우는 애들, 병아리 키우는 사람 등등등등 있는데, 이 로렌츠는 오리를 키웠어. 오리를. 마당에 이제 오리는데, 오리 딱 새끼가 딱 병아리 같이, 오리 새끼 병아리 새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털이 보송보송하면서 예뻐가지고 방 안에 딱 갖다 낳자마자 이제 아래에서 깨어나자 귀여우니까, 어릴 때 병아리 키우는 것처럼 이제 방 안에 이렇게 갖다 놓고 키웁니다. 방 안에서 모이주고 먹이주고 이렇게. 어미는 귀엽지 않잖아. 안 이쁘니 그냥 마당에 그냥 내버려두고 새끼만 방 안에 키웁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키우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날개가 나고 깃털이, 솜털이 깃털로 바뀌어가니까 징그럽습니다. 안 이쁘면 그냥 마당에 내보내버립니다. 그랬더니 마당에 나가니까 거기 어미하고 새끼하고 맨날 다툽니다. 어미는 내 땅에 왜 침범했냐? 이건 내 영토야. 내 나와버리다 이러면서, 새끼는 또 새로 자기 거기 마당에 자기 영역을 확보해야 되니까 서로 맨날 물고 뜯고 싸웁니다. 어미하고 새끼하고 맨날 물고 싸웁니다. 그래서 쟤들 왜 저럴까? 자기 새끼하고 어미인데 왜 몰라보나 해서. 그래서 신기하다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오래 그 다음 새끼 낳았을 때는 그냥 새끼를 마당에서 한 3개월 키웠다가, 그 다음에 딴 집에 이제 3년 동안 보냈다가 이제 커가 다시 옵니다. 3년 동안 떨어지다 다시 와도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래서 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태어나서 최초의 시기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네 생존을 맡기고 믿을 만한 존재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굉장히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이 그렇다는 거죠. 인간도 사람도, 에릭슨은 태어나서 최초에 이렇게 3개월을 나서 이렇게 1년 동안은, 최초의 시기에는 신뢰감을 배운대. 신뢰감을 배우는데, 그래서 신뢰감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태어나서 최초의 시기에 자기가 가장 보고 느낀, 부딪히는 사람이 자신의 생존을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통 인간은 엄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물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엄마는 용어가 없겠지만 뭔가 자기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 알을 낳자마자 닭에 갖다 놓은 닭병아리가 같이 키웁니다. 그래서 이 오리는 자기 엄마인 줄 알고 그냥 쫓아다닙니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태어나서 최초에 본 사람에서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을 좀 소정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우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이를 키울 때 학교 다니면서 뭐 휴직하고 전업주부가 되고 한 1년, 2년 휴직하고 애를 키우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이제 친정에 맡기거나 시댁에 맡깁니다. 뭐 직장, 학교 나가야 되니까. 그럼 대부분 친정에 맡기거나, 그럼 아침에 이제 어린아이 입장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아침에 눈 떠서 엄마가 우유 먹이가 젖주고 학교 갑니다. 그럼 이제 할머니가 봐줍니다. 오후 내내. 저녁에 또
아빠가 먼저 들어오시고 또 봐주고, 내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봐주고, 또 그 사이에 이모나 삼촌 봐주고 그럽니다. 그럼 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우유 먹고 한 점 자고 나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또 깨게 여기서 울다가 또 우유 먹고 그래서 또 자고 나면 또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믿을 한 놈도 없구나. 계속 사람이 바뀌는구나. 사람은 내 곁에 항상 동일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있어주고 아니고 계속 사람은 떠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고 얼마 있다가 떠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점점 없어집니다. 사람은 불신하게 됩니다. 언젠가 저 사람도 나한테 좀 잘해주다가 떠나가는구나. 처음에 나한테 우유도 주고 깔깔거리다가 얼마 오니까 없어집니다. 떠나는구나. 항상 사람들은 나한테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커서 사춘기 돼서 남자친구 사귀면은 남자는 휴대폰 뒤지거나 이메일 뒤지거나 이 남자 언젠가 나를 떠날지는 모르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의부증, 의처증 이렇게 되고. 그런데 반대로 전업주부가 키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전업주부 키우면 아침에 일어나 우유 먹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점심 먹고 또 우유 먹고 또 자고 나면 똑같은 사람. 저녁에도 똑같은, 밤에 또 자다 깨면 똑같은 사람. 항상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인간되는 존재는 항상 나와 함께 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 의존감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믿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 항상 나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로 그런 사람 커서 남들 이렇게 보정 잘 써주고 또 백화점 와서 언니 아가들이 잘 어울려 멋져 이렇게 하면 예뻐 이러면 진짜 예쁜 줄 알고 옷도 사버리고 외파는 아저씨가 이거 반드시 대학 교수님 필요한 교재라 하면서 학교 캠퍼스 와서 이렇게 할부 판매 강매합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냥 믿고 싸버립니다. 사인해서 그냥 결제하고. 그러니까 남들을 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도 잘 당하고. 그래서 주로 사기 잘 당하는 사람이 전업주부한테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엄마 할아버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키운 애들은 사기를 절대로 안 당합니다. 항상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를 봅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뭔가 잘해주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남자친구가 선물을 갑자기 해준다. 얘가 왜 이럴까? 뭔가 꾸린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는 안 당하는데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그런 정색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최초의 시기에 신뢰감을 배우는 거예요. 신뢰감을 배워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고모 계속 옮겨 다니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면서 유치원도 이렇게 A 유치원 계속 유치원 옮겨 다니면 애들은 언젠가 쟤들은 떠날 것이다. 또 나도 떠날 것이다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고 깊은 관계를 못 맺습니다. 유치원 같이 놀아도 동네 같이 놀아도 항상 떠날 것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일단 어떤 시기 내용이 약간 신뢰감 같은 것은 어릴 때 태어나서 최초의 시기에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감이나 신체 발달이나 의위 발달 이런 거 특정한 내용은 특정한 시기에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시기에는 잘 배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때 못 배우면 영원히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뢰감을 그 후에도 계속 못 배우는 거예요. 사춘기 가도 애들 많이 사귀어도 친한 친구 있더라도 마음을 터놓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얘가 떠나서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 오늘은 얘하고 짝꿍에다가 친했는데 얼마 있다 제가 딴 애들 짝꿍이 돼서 걔들 친했을 때 나에 대한 뒷담화할 것이다. 이런 신뢰감, 불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 아까 신뢰감 강한 애들은 항상 자기 속마음 다 터놓고 했는데 걔가 딴 데 가서 딴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뒷담화해서 계속 나를 뒤통수 치게 만들고 그렇지만 또 계속 또 믿게 됩니다. 또 사랑할 때도 신뢰감이 강하니까 좋아하는 남자친구 모든 걸 다 바칩니다. 다 갖다 바치네 또 실현당하고 또 막 울고불고 하다가 또 새로운 남자 또 다 갖다 퍼줍니다. 퍼주고 또 상처받고 또 퍼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신뢰감 강한 사람 특성인데 어떤 특정한 지적 내용이나 정의적 요소나 신체 요소나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정적 시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자의 발달의 이 결정적 시기 내용이 한번 발달의 적기성 이것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가역성, 불가소성. 왜냐하면 결정 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배우는 시기가 되면 그 시기에 못 배우면 다음 시기에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역이라는 것은 자, 바꿀 역자입니다. 다시 바꿀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못 배웠다. 자, 어릴 때 신뢰감을 못 배우면 그 다음에 신뢰감 배울 수 없게 됩니다. 어릴 때 불신감을 배웠다면 그 후에 그건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하면 굳어진 성격은 그 후에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배울 때 우리가 발달에 대해서 유전설, 소질설 이렇게 있는데 한번 소질이 결정되면 그 후에 바꾸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인간 발달의 특성을 불가역성 또는 불가소성. 소라는 것은 우리가 조각할 때 조소, 소라는 이렇게 만들 소자입니다. 조각할 때 조소. 뭐 석고상 이렇게 만드는 것 조소인데, 자, 이렇게 불가역성, 불가소성은 다시 거꾸로 만들 수 없다. 거꾸로 바꿀 수 없다.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대로 치유하고 회복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한번 성격이 굳어지면. 그 다음에 발달의 개별성. 사람마다, 왜냐하면 발달한 내부적 요소, 외부적 요소 같이 영향을 미치니까 똑같은 이렇게 쌍둥이라도 한 명은 A집에 입양도, 한 명은 B집에 입양 갔다면 뭐 일란성 쌍둥이라도 후천적 환경에 따라 성격이 다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각각 환경이 다르고 사람마다 태어나도 같은 학교, 같은 유치원, 같은 학교 다니더라도 태어난 부모가 다르고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나 발달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 요소, 외부적 요소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발달도 달라집니다. 개별성. 다음 발달의 어떤 방향성, 일정한 순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성, 어떤 데는 빨리 발달하고 어떤 데는 정체됐다가 어떤 빨리 발달하고 이럽니다. 처음에 유아기에는 우유 먹고 숭숭 잘 자라다가 좀 멈춰 있다가 또 사춘기 시점 또 신체가 발달하고 사춘기 지나면 더 이상 키가 안 크고 신체가 멈춰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어떤 데는 빨리 어떤 데는 늦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 예언곤란성. 사람은 이렇게 내부적 요소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동네에 가서 어떻게 살지 어떤 환경에 접해서 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연적 사고, 우연적 상황 이런 것들 자 영향을 많이 미쳐서 발달이 예측하기 곤란하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릴 때는 대부분 이제 비슷한 발달 과정을 거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동네 태어났는데 같은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중학교 갈 때 남중, 여중 가게 되고 고등학교 갈 때 또 달라지고 대학 갈 때 달라지고 그 후는 또 결혼하는 남자가 달라지고 결혼하는 여자가 달라져서 인생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도 대학 들어가면 과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사범대, 한 사람은 의대, 한 사람은 법대 이렇게 하면은 각각 만나서 이야기도 잘 안 통하면 말도 잘 안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먹서먹하고 잘 안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인간이 발달할수록 성장할수록 어떤 변화에 대한 예측 곤란성 또는 예언 곤란성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나 운동기능 아까 지적 정의적 요소 뭐 다 신체적 요소 다 이렇게 발달의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신체 운동기능의 특성은 신체 구조는 특히 이제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인간 발달은 이렇게 처음에 어린아이를 보면 이제 얼굴이 굉장히 큽니다. 뭐 3등신 이렇게 뭐 이렇게 대부분 뭐 뽀로로 같은 이제 얼굴 크고 덩치 작습니다. 애들 만날 대부분 그렇게 그렇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로 얼굴 크고 몸매 이렇게 3등신, 4등신 조금 크면 또 5등신, 6등신 신체가 점점 길어지고 얼굴이 좀 작아지는데
더더욱 발달하면 이제 8등신으로 바뀌는데, 저는 아직 미발달되고 6등신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음에 신체 변화 중에 신체 발달 중에 신생아계는 반사운동, 반사기능. 자극을 어릴 때는 인간은 어떤 생각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주면 반사작용으로. 그래서 자극, 반응 이렇게 반사작용에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나이 들어서는 좀 3세, 5세 되면 엄마 말귀를 알아들어 하라면 자 그렇게 생각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뭐 한 살, 2살은 어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때려야 됩니다. 똥 싸면 때리고 그러면 아프니까 하지 말아야지 아프니까. 그래서 주로 반사작용 자 이렇게 일어납니다. 반사작용이 인간 중에 성인이나 아이는 대부분 또 비슷한데 그 중에 아이들에게만 특히 나타나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반사작용 중에는 파악반사 이렇게 잡는 반사 태어나서 최초로 모든 것을 손에 닿기만 하면 잡습니다. 잡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입으로 가져가는 입으로. 이게 흡입반사 항상 빨게 됩니다. 뭐 나오는가 빨아보고 안 나오면 그냥 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 손에 잡히면 다 이렇게 잡히면 아직 이제 이 어미에서 갓 태어나서 눈도 제대로 못 뜹니다. 그렇지만 막 이렇게 허우적하면서 뭐 잡습니다. 다임에 잡고 입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입에 넣으면 빱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자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잡다가 잡히는 거 뭔가 잡힙니다. 엄마 젖꼭지가 잡힙니다. 그럼 입에 가지고 가서 빱니다. 빠서 뭐 우유가 나오면은 그 먹고 사는 것입니다. 못 먹으면 그냥 죽는 것이고 그런 본능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산부인과에 이렇게 아기를 받은 이제 간호사가 반지 이렇게 끼고 결혼 반지 있는데 아기를 받는 이게 끓길까 싶어서 딱 빼고 놓고 옆에 놓고 이제 아기 받아서 씻고 다시 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지가 없어져서 아기가 이렇게 하다 그 옆에 뭐 이렇게 하다가 잡히는가 반지를 꼭 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아기를 받아 갔는데 아기 안에 결혼 반지를 갖고 이렇게 집에 갔습니다. 아기는 무조건 잡히니까 꽉 잡고 이렇게 있는 것이 있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걸 파악반사라고 그러고 자 입에 넣는 것을 흡입반사.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크면 어린아이는 자 이 모로반사라고 해서 이거 보통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침대에 이렇게 툭 치면 어른들은 성인들은 몸을 움츠리게 되는 놀라면 깜짝 놀라면 움츠리게 되는데 아이들은 툭 치면 몸을 쫙 뺐습니다. 몸을 신체를 쫙 폈다가 다시 이렇게 움츠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빈스키 반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 이 손바닥이나 발바닥 어른들이 가려면 다 이렇게 움츠리게 됩니다. 발바닥이 가려우면 손바닥 이제 가렵게 하면 이제 움츠리게 되는데 아이들은 다 이렇게 간지럽다면은 몸을 쫙 폈습니다. 폈다가 다시 움츠리게 됩니다. 그래서 펴는 동작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에 하는 것을 자 바빈스키 반사. 자 이렇게 등뼈 자 누워 있을 때 몸을 움츠리는 것을 자 이 모로 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로 누워 있다 해서 모로 반사. 자 발바닥에 발에서 바빈스키 반사.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이제 감각 운동이 모든 감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감각. 어떤 생각을 아직 제대로 못하니까 감각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때리면 엄마 똥 쌀 때 오줌 쌀 때 엄마가 계속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프니까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주로 감각에 따라 의사 전달됩니다. 그래서 동물들 이렇게 길들 때 막 때립니다. 감각 운동기. 그 다음 좀 더 크면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몽둥이 아니라도 자, 말귀를 해도 말로 해도 다 알아듣게 됩니다. 자, 이 학습자의 발달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 결정적 시기 적기성의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자, 신체 발달에 제일 의향한 게는 감각 운동, 감각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중에 이제 인지주의에서는 인지가 점점 발달은 어릴 때는 아까 인지가 없어서 그냥
순전히 감각이나 운동, 감각 운동을 움직이지만 이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인지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정보처리인데 사고입니다. 다른 말로 사고, 인지, 정보처리 뭐 같은 말인데 이 사고를 삐아제는 뭐라고 이 생각, 정보를 머릿속에 변화시키는 것을 정보처리하는 것을 조작이라 그러면 조작. 삐아제는 조작 개념. A 정보를 B 정보로 조작한다는 것은 A 정보를 B 정보, B 형태로 변형하는 변형. 이렇게 변형할 조작인데 이런 조작을 잘 못하는 단계가 감각운동입니다. 감각운동이. 한번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 조금 할 수 있는데 어설프게 하는 단계가 전조작기입니다. 전조작기. 그 다음에 구체적 사물에 대해서는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물에. 눈에 보이는 것은 물이 얼음이 물로, 불이 연기로 이렇게 서로서 바꿀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구체적 사물에서 변화를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구체적 사물,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조작할 수 있다 해서 구체적 조작기. 주로 이때는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전조작기는 유아기,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감각운동기, 영아기에는 감각운동기,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모든 형식을 다 조작할 수 있다 해서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구체적 형식뿐만 아니라 추상적 형식, 구체적 사물, 구체적 사항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이런 사항이나 사물까지 다 머릿속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A 정보 형태를 B 정보 형태를 이렇게 추상적인 사항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삐아제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를 이렇게 인간의 단계가 발달한 데를 봅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떤 질적 차이를 나타내면서 성큼 이렇게 바뀐 데를 봅니다. 우리 인지주의는 변화를 갑자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배운다, 이렇게 한꺼번에 변화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는 어떻게 변한다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행동주의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뀐다. 얘는 성큼 이렇게 갑자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행동주의 인간 변화가 이런 성큼해서 질적으로 단계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 각 단계별로 질적으로 차이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형태로 사람들이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인지하는 방식이 각 단계별로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지주의니까 인지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인간 변화를. 근데 행동주의는 질적 차이가 아니라 양적 차이에 불과하다. 양적 차이. 이 단계라는 것은 질적으로 성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양적 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지주의는 질적 차이, 행동주의는 양적 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적 차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는 차이가 없는데 질적 차이니까 이 단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계를 이룬다 해서 단계설입니다. 단계설. 그래서 삐아제의 생각은 인간 발달이 단계를 이루고 변화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인지주의에서 인지한다는 세상 사물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생각의 정보를 A 유형에서 B 유형으로. 그러면 저기 보니까 노랗고 동그란 게 있다. 노랗고 동그란 거 저거 보니까 저건 노랗고 동그라면, 그런데 크기가 저 정도면 저건 자몽이겠다. 저건 레몬이겠다. 좀 오렌지겠다. 이렇게 뭔가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정보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뭐다 이렇게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변형시켜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인지랍니다. 아까 지각하고 사고하고 정보 처리하는 과정이 인지인데, 인지하는데 그중에 이제 인지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인지하는 구조, 인지하는 구조라는 털이면 털.
인지하는 잣대, 인지하는 형식. 이걸 인지구조라 이렇게 인지구조. 세상을 보면서 아 저건 보니까 귤이네, 저건 과일이네, 저건 이제 채소네, 야채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사물을 어떤 판단하는 이렇게 프레임, 잣대입니다. 잣대, 형식, 털. 여기서 인지구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세상을 이해하는 털이고 한번 세상 외부 환경, 이 후천의 모습들을 이해하는 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단어. 민주주의. 자, 유치원 아이가 선생님 과일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설명해 줄래? 선생님 과일이면 이렇게 보니까 TV에 뭐 과일 하는데 과일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줄래? 네. 자, 나무에 열리는 열매로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과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딱 가다 보니까 이렇게 토마토가 나왔습니다. 이거 저건 나무에 열리는 게 아니니까 과일이 아니야. 그럼 맞네 그런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참외가 있습니다. 참외는 과일이야. 그 나무에 안 열리는데. 수박도 있고 딸기도 있고 나무에 안 열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또 고치면 되게? 종류, 그 애들이 종류. 그러면 사과, 배, 감이 과일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귤 나면 아까 사과, 감이 과일이라고 했는데 사과, 배, 감 이게 과일이라고 가르쳤는데 그럼 귤이 있다고 이건 과일이 아니네 이렇게 판단해. 아까 가르쳐주는 거 아니니까. 그럼 또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 선생님 과일이 뭐예요? 이렇게. 자, 이런 과일이 뭐다 이렇게 인지구조입니다. 이게 과일이 뭐다, 야채는 뭐다. 그래서 과일이 뭐다는 개념을 갖고 이건 보니까 새로 생긴 게 딸기고 이건 과일이다. 토마토 이건 과일이 아니다. 수박은 과일이다. 그 잣대를 갖고 하나의 틀은 잣대. 과일은 뭐다는 잣대를 갖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저건 과일이다 아니다. 저건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인지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지구조가 단어가 될 수 있고 그게 문장이 될 수 있고 더 큰 학문 지식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인지구조가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예를 들어 피자 맛은 이렇다. 이것도 인지구조입니다. 이거 피자 맛이 아닌데? 피자 맛이 왜 이래? 내가 생각하는 그 피자 맛은 이렇다는 그것들이 인지구조입니다. 스파게티 맛은 이렇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먹어보니까 피자 맛이 왜 이래? 스파게티 맛이 왜 이래? 그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자 맛은 이렇다. 아니면 선생님이 있다. 선생님이 왜 저래? 그러면 선생님은 이래야 된다는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인지구조입니다. 이 소리는 피아노 소리일까? 올겐 소리일까? 피아노 소리는 이렇다. 올겐 소리는 이렇다. 이렇게 자기 남털은 이건 피아노 소리가 아닌데? 내가 듣던 그 피아노 소리 아닌데? 그하고 다른데? 이러면서 뭔가 피아노 소리는 이렇다는 그런 머릿속에 개념,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단어, 개념 이런 것들이 인지구조입니다. 아니면 또 더 넓게는 선생님은 이래야 된다 생각다. 선생님은 이런 거 사람이 선생님이다. 그렇게 막 행동한다. 선생님은 이런다. 경찰관은 이래야 된다. 대통령이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 음식은 이것이다. 이거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아니다.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이건 상해서 못 먹는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이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 개념, 단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지구조입니다. 영건이 아까 유치원 애들이 선생님 그러면 물고기는 뭐예요? 물고기라 해요? 그럼 물고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줄래? 물속에. 그 다음에? 물속에, 그 다음에. 그래, 물속에 사는 동물이야. 이렇게. 아,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동물이야. 이렇게 해서. 물고기. 근데 이렇게 텔레비 딱 보니까 고래가 물에서 살아서 뿌르르 하고 또 물에 쑥 들어가면, 선생님이, 저것도 물고기, 물에 사는 물고기네요. 이렇게. 이건 고래도 물고기야. 그러면, 고래는 왜 물고기 아니에요? 고래하고 물고기 차이점은? 알을. 새끼를 낳는다, 알을 낳는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바꾸면 물고기를 어떻게 고쳐주면 되겠어? 그럼 선생님, 고래가 물고기 아니면 물고기는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러니까, 자, 물에서 살면서, 알을 낳는 동물이다. 이렇게 아니면 또, 물에 살면서 아가미를 호흡하는 동물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이런 정의되는 개념이 인지구조입니다. 아니면 또 선생님 새가 뭐예요? 새가 뭐예요? 선생님 새가 뭐예요?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 줄래? 새. 하늘을 나는 동물? 네? 날개를 가지고 하늘은 나르는 동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잠자리 같은 것도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데, 매미 같은 것도, 부리가 있는 동물이다 등등 이렇게 자. 나름대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새는 뭐다? 이렇게 가르쳐. 그게 인지구조입니다. 인지구조. 박쥐는 새야? 아니요? 아니다. 그러면 등등 어떤 나름대로 뭐는 뭐다. 이렇게 피자 맛은 이렇다.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피아노 소리는 이런 것이다. 사과는 이런 것이다. 과일은 이런 것이다. 나름대로 이렇게 개념을 정립한 단어, 이런 것들이 인지구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치고 왜 그래? 선생님이 왜 그래?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이래야 된다. 그런 개념들이 인지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인지구조는 하나의 구조 틀입니다. 자, 사과도 먹어보고, 감도 먹어보고, 배도 먹고, 오렌지 먹고, 이런 걸 다 먹어보고, 이런 공통 특성을 과일을 하는데, 과일은 뭐다, 이렇게. 하늘에 나는 이렇게, 새들, 이렇게 날개, 이런 거 다 묶어서, 부리가 있고, 날개 있고, 이렇게 깃털이 있고, 이런 동물들을 묶어서, 새라 한다. 그래서 물고기 이렇게 바다에 있는 물고기 중에, 물에서 사는데, 그 중에, 지느러미가 있다, 아니면 아가미가 있다 등등, 아가미로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물에서 다니는 동물들이 물고기 산다. 나름대로 이렇게 개념들 정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통적 요소를 먹어서 그런 공통 특성을 뭐는 뭐다. 이렇게 정립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 사과는 뭐다. 사과도 맞지. 사과는 뭔데? 사과도 큰 사과 있고 작은 사과 있고 길쭉한 사과, 납작한 사과, 파란 사과, 빨간 사과, 자, 누리죽죽한 그런 사과, 까칠한 사과, 매끈매끈한 사과, 다양한 특성을 이렇게 묶어서 이런 종류를 사과라 한다. 이런 개념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인지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 외부적 인지에서 그걸 인지하는 하나의 털들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가 인지하는 기능입니다. 인지하는 기능은 인지하는 힘입니다. 힘. 외부에서 알아차리는 힘. 알아차리고 어떤 공통성을 뽑아내는 그런 힘들입니다. 그래서 인지하는 힘, 인지 기능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인지 구조는 후천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아까 단어나 사과나 배, 귤, 감, 아니면 동물, 선생님, 피자 맛, 피아노 소리, 이런 거 다 후천적으로 배운 것들입니다.
후천적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공통서 자기 공통의 경험을 모아서 하나의 추출해낸 개념이 인지구조입니다. 인지기능은 인지한 힘들의 힘. 외부 어떤 현상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가 아는 지식에 이렇게 정리한 힘이 조직화 기능, 공통을 이렇게 공통성을 모아는 정리한 힘이고, 또 정리해서 그것을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환경과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는, 순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응 기능과 조직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 기능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순응 기능과 조직화 기능입니다. 이 순응 기능과 조직화 기능을 활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동화작용과 조절작용입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흡수하는 것이고 조절작용은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렇게 과일을 했는데 과일은 다 나무에 달리는 달콤한 열매다. 아니면 그냥 빼고 그냥 달콤한 열매다 이렇게 했습니다. 달콤한 열매인데 썩류미인데 썩류같이 시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또 귤인데 아직 아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달콤한 열매의 과일이면 달콤하지 않으면 과일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과일은 뭐다 해서 과일은 달콤한 열매다. 그러면서 오렌지를 먹어보니까 이거 달콤하니까 이건 또 과일이구나. 귤을 먹어보니까 달콤하니까 과일이구나. 레몬을 먹으니까 달콤하구나. 이 자몽 먹어보니까 자몽 달콤해? 이건 좀 안 달콤한 것 같네. 쓴맛이 강한데 이건 과일일까 아닐까 이렇게 달콤한 과일이고 안 달콤하니까 과일이 아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흡수 기존에 갖고 있는 개념에 새로운 물건을 갖다 넣는 것. 이것도 과일이구나. 이것도 과일이구나. 이래서 과일의 개념이 계속 늘어납니다. 내가 이제까지 과일은 3종류 알았는데 또 4종류, 5종류, 6종류 계속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알고 있는 개념에 새로운 것을 계속 갖다 넣어서 그 개념의 양을 늘리는 것을 흡수라 그럽니다. 이런 흡수하는 작용을 동화작용이다. 동화작용. 내가 이럴 때 강아지는 보니까 강아지 털이 달려있고 봉지물새라고 다리가 4개 있고 꼬리가 있고 이런 동물들을 강아지라 했는데 TV에 보니까 이렇게 늑대 같은 늑대가 나왔는데 자기 늑대는 모르니까 저것도 강아지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우가 나서 저것도 털이 이렇게 나 있고 꼬리 있고 다리가 4개 있어 저것도 이렇게 강아지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아니면 고양이 몸에 이렇게 알락달락 있고 얼룩달룩 이렇게 줄무늬가 있고 코 옆에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꼬리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 저렇게 생긴 고양이구나 아는데 TV 보니까 호랑이 나타나서 저것도 고양이 내가 알고 고양이 비슷하게 생겼네. 저것도 고양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흡수 동화작용. 그런데 보니까 저건 아니네. 저건 고양이 아니래 지금 호랑이네. 그러면 호랑이하고 고양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고양이라는 개념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아까 사과라는 개념, 과일이라는 개념을 다시 수정하고 새라는 개념을 다시 수정하고 다음에 아까 물고기라는 개념을 다시 수정하는 것처럼 이는 자기가 알고 온 개념을 계속 수정해가는 과정. 수정하는 것을 조절이라는 조절. 결국 자기가 알고 온 지식이 그 사회 현상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알고 온 지식을 바꿉니다. 나는 과일은 나무에서 달리는 열매가 과일을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과일 가게 가보니까 수박도 이거 참외도 있어. 나무에 안 달리는 게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과일은 나무에 달린 열매 이렇게 개념적 인지구조를 만들어 갖고 있었는데 이 인지구조를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을 조절이다 이렇게 조절. 그래서 동화조절 이 두 가지에서 결국 나중에 더 이상 이렇게 차이가 없어서 안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 평행화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인지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평행화입니다. 그런데 평행화 되어 있는데 또 갑자기 이상한 새로운 물체가 나타났어요. 처음에 나는 새는 날아다니는 동물이 새라고 하는데 딴 새를 많이 봤는데 새라는 개념을 날아다니는 다 맞다. 갑자기 박쥐를 보게 됩니다. 박쥐를 보기 전까지는 전혀 개념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때 평행화입니다. 평행화. 예를 들어 달콤한 열매가 이렇게
과일이다 했는데 달콤하지 않는 열매, 이렇게 석류나 뭐 이런 것을 과일을 보기 전까지는 달콤한 것이 과일이다, 그게 다 맞았습니다. 그 하나의 인지구조로 다 맞아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 나타나는 것을 비평형화라고 그래요. 비평형화. 그럼 다시 동화조절해서 또 평형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는 이게 인지구조 개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인지구조는 세상을 이해하는, 학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틀인데, 여러 현상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어떤 개념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주의에서 발달은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런 순서로 변한다. 그래서 피아제는 이걸 암기하는 방법, 감, 전, 구형, 감전되기 쉬운 구형 냉장고를 갖다 버려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전, 구형, 이런 순서로 발전한다. 그래서 교육은 인간 변화인데, 인간 변화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하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발달을 그러는데, 그중에 이제 인지주의는 사고 생각이 변화인데, 인지주의는 변화가 통찰적 변화, 한마디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갑자기 변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거시적인 크게 보는 입장이고, 또 이 사람들은 사고 생각에 있다 변화, 사고 생각 변화, 사고 생각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 요소, 유전적 요소, 이런 것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행동주의는 외부 환경의 변화 더 강조하게 됩니다. 행동주의 변화를 어떻게 보느냐? 조금씩 서서히 부분적으로 이렇게 변한다 봅니다. 그래서 현상을 설명할 때도 분석적으로 쪼개서 봅니다. 조금씩 변하니까. 그래서 미시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행동주의 변화는 양적 변화라면 인지주의 변화는 질적 변화입니다. 질적 변화. 단계마다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발전 단계를 질적으로 달라지는 단계가 피아제는 감전, 구형,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감각운동기, 이때는 감각운동의 인간 변화가 나타난 특성 중에 이 대상 영속성, 어떤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반사작용, 반사에서 자극이 오면 그게 있는 것이고, 자극이 없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생아기에는 반사작용 움직이다. 그 다음에 감각운동기. 아까 발달해서 반사작용에서 감각운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생각, 이제 대상 영속성. 어떤 대상의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일단 아이들한테 깍공하면 숨깁니다. 숨기면 그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영원히 그 물건이 없어졌다 생각하는데, 어딘가에 가려져 있을 거야, 찾으면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신문지를 덮어놓으면 신문지를 걷어내고, 여기 있네, 이렇게 찾아냅니다. 어딘가에 신문지 가려져 있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대상 영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전히 반사작용으로 자극을 주면은 반응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목적 지향적 사고, 뭔가 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반사작용, 자극을 하면 자극에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반응이 이제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행동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뭐 해야지 하면서 장난감을 잡아야지, 저걸 갖고 놀아야지, 이렇게 어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이전에 어떤 목적이 생긴 목적, 뭐 하려고 하는 행동. 저거 하기 위해서 A라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B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한테 사탕을 달라고 해서 뭐 쪼르거나 재롱 떨거나, 그래서 엄마한테 뭐 사탕 사달라니까 엄마가 화내니까
엄마 화를 풀어줘서 사탕을 사달라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처럼 A의 목적이 있고 B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B의 행동은 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적지향적 사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한번 조금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 주로 이건 영화기의 이제 행동 특성, 영화기에는 이렇게 대상, 영속성, 목적지향적 사고 이런 것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아까 이렇게 배우는 내용이 단계별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까 결정적 시기입니다. 적기성, 발달의 적기성인데. 다음 유아기에는 전조작기라는 전조작기는 자기중심적 사고. 이걸 다른 말로 자기중심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중심적 사고. 남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기적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에서 이런 것이 지나치게 많이 발달하고 타인지향적 사고가 적게 발달한 사람은 이기적 인간. 이기적 인간은 인지 형태는 장독립형 또는 성격상 내향성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다음 표상 능력. 뭔가 머리에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봤는 것을 지금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 기억할 수 있다는 기억력이 생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지연모방이에요. 지연모방. 옛날에 아버지가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며칠 후에 이렇게 볼펜을 입에 물게 됩니다. 그런 행동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모방하는데 며칠 지나서 지금 당장 눈에 보면서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지나서 모방하게 된다. 그 사이에 기억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상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 직관적 사고. 모든 생각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판단을 잘 못합니다. 한번들은 직접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 물활론적 사고.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 보면 살아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을 그렇게. 한마디로 곰도 말할 수 있고 꽃도 말할 수 있고 햇님도 달님도 다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도 막 움직이고 나무도 말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탐색. 이것저것 다양한 해봅니다. 한번 소꿉장난, 소꿉놀이 이런 것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조작의 특성은 이 기억을 전자표 직무를 탐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자표 직무를 탐낸다. 그래서 이 조작을 제대로 못하니까 실물 그대로, 동작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직접 동작은 직접 체험, 경험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는 대부분 체험학습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는 전자표 직문을 탐낸다. 그 다음에 감각운동기는 영감님 목에 걸린 전자표 직물의 머플러를 탐낸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조작기부터는 좀 쉬었다 할게요. 인지 발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호작용하는 교환 수단이라면 삐아제가 바라보는 어느라는 이미